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로 본 중국 20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그 자동차를 막연히 타고 있고 지금 남들과 다른 차를 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산업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얽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는 정치적인 바람을 굉장히 많이 탄 제품에 속하죠. 특이한 것은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그렇듯이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동차는 사실은 2차 산업혁명이 중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기가 2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었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대량 생산되고 대량 소비되면서 사람들이 윤택해졌고 중산층이 생겼고 소비가 늘었고 수익이 늘었고 삶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죠.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자동차를 발명한 건 독일이었고요. 내연기관 자동차요. 그것을 돈 받고 파는 물건으로 만든 것은 프랑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산업으로 만든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1950년까지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의 82%를 담당할 정도로 거의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그 50년부터 1980년까지 짧은 30년 동안에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일본 자동차가 세계 자동차 생산의 82% 미국을 제치고 자동차 생산 대국 1위로 올라선 겁니다. 30년 만에요. 일본의 자동차 회사가 처음 생긴 것은 1924년 닛산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1933년에 도요타가 있었고요. 2차 대전 전까지는 별로 주목을 끌지 못했죠. 그리고 2차 대전이 폐망하면서 거의 망신창이가 되다시피 했었는데 그 일본 자동차가 살아난 게 한반도의 6.25 전쟁입니다. 당시 일본은 미군 통치에 있었고 미군은 일본 자동차 회사들로 하여금 군수용차를 생산해서 납품해서 한반도에서 쓰이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일본차를 살린 기사회생의 기회였죠. 근데 이 일본차가 그렇게 커가면서 일본 경제 또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커갔고 그리고 너무 커지자 세계 2위 자동차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자 미국은 그 일본을 견제해서 선진국 5개국이 모인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 죽이게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기가 꺾였고 이후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역사 왜곡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경제적으로 일본은 상당히 지금 비정상적인 국가입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40% 육박합니다. 그래서 OECD 국가의 평균이 110%, 미국이 105%, 우리나라가 40% 이런 수치를 보면 일본이 얼마나 지금 안 되는 경제를 돈을 찍어서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죠. 물론 일본 경제가 워낙에 튼실하기 때문에 당장에 무슨 일은 나질 않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어쨌든 미국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은 그들의 자리를 넘보던 일본을 다른 나라들하고 힘을 합쳐서 내리누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을 세계 경제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것이 WTO입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 약 15년 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당시의 선진국들은 반대를 심하게 했죠.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많은 시장을 얻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강하게 주장해서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처음 생긴 것은 1953년입니다. 제1자동차였고요. 그리고 해외 업체에서 중국에 가장 먼저 들어간 건 폭스바겐으로 1983년입니다. 그때 공식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폭스가 가장 오래되죠. 근데 공식적으로 해외 업체에서 들어간 것은 WTO 가입 이후입니다. 중국은 시장을 내주고 기술을 얻는다라는 명목으로 50대 50 지분율이 한정된 상태에서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허가를 합니다. 그게 2001년이었어요. 중국의 자동차 시장을 보면은 1992년에 100만 대였습니다. 2000년에 100만 대가 늘어난 200만 대로 늘었습니다. 그다지 큰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13억, 15억, 인구에 비해서는 미미한 그런 수치였습니다. WTO에 가입하면서부터 수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2000년에 200만 대 했던 것이 2002년에 300만 대로 2년 만에 100만 대가 늘어났고요. 2003년에 444만 대, 그리고 2005년에는 570만 대 늘어났습니다. 정신이 없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승용차가 상용차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879만 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008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죠.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던 해입니다. 2008년 4월에 저는 베이징 모터쇼를 취재를 갔었고요. 그때 중국에 대한 상당히 많은 시선이 쏠려 있을 때 골드만삭스는 중국은 이미 공급 과잉과 시장 포화 때문에 연간 1600만 대 또는 1800만 대 선에서 한계로 인해서 더 이상 성장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었죠. 저는 그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고 베이징 올림픽 모터쇼 취재 칼럼에 2000만 대 시대가 도래한다는 글을 썼습니다. 그 배경에는
인구를 들었고 1000명당 자동차 보유재수를 들었고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인 중국의 환경을 들었고 중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할부 금융 제도를 들었고 베이징 올림픽이 중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는 그런저런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죠. 미국도 사실은 자동차가 대중화되는 것은 1920년에 할부 금융 도입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40년에 신용카드가 등장한 것도 물론 큰 역할을 했죠.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할부 금융이 도입되고 신용카드 수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중국의 자동차도 크게 수요가 늘어납니다. 근데 중국을 벗어나서 글로벌로 보면 2008년이 어떤 해입니까? 리먼 쇼크라는 미국발 금융위기 시작했던 해입니다. 2007년에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1753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9년에 980만 대로 800만 대가량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그 수치만으로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미국과 달리 중국은 베이징 모터쇼를 계기로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2009년에 1364만 대가 팔리면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시장에 올라섭니다. 미국은 1980년에 생산대국 자리를 중국에 내줬고 2009년에 30년 정도 지나서 2009년에 시장의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준 거죠. 그런데 이런 중국 시장을 빨리 읽고 미래를 내다본 업체가 포르쉐하고 아우디였습니다. 포르쉐는 2008년 베이징 오토쇼 전야제 때 상하이에 국제금융센터 101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거기 94층에 파나메라를 올려놓고 전 세계 기자들을 모아놓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차를 어떻게 거기까지 가지고 올라가냐고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혹시 헬기로 가져왔냐 했더니 엘리베이터로 세워서 올라왔답니다. 어쨌든 기발한 아이디어였고 그 아이디어까지 포함해서 포르쉐는 엄청나게 주목을 끌었고 그때부터 중국 시장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 시장이 얼마나 유력이 컸냐면은 미국 시장이 한 해에 800만 대가 줄었지만은 중국 시장의 성장으로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매가 2008년 7천만 대에서 2009년 5,900만 대로 1,100만 대 떨어졌는데 그보다는 사실 더 크게 떨어졌을 것을 중국이 상쇄시켰다 할 정도로 위력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이때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2013년에는 2187만 대가 팔리면서 처음으로 2000만 대 벽을 돌파합니다. 골드만삭스 이야기대로 한다면 이미 1600, 1800 정도 끝났어야 할 텐데 중국은 끝을 모르고 올라가죠. 2000만 대가 넘어가자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너무 급하다. 이건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거기서 글 쓰는 기억이 중국은 아마 이로 인한 수업료를 내야 될 것이다. 수업료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세계 시장에 많은 업체들은 또는 관련 업체들은 중국 시장으로 몰려들었었죠. 그런데 이 중국 시장이 작년부터 판매 하락세로 돌아섭니다. 2017년 2880만 대를 정점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200만 대가 2017년에 2880만 대, 17년 만에 2600만 대가 2680만 대가 늘어나는 거의 기적이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중국 시장이 작년에 28년 만에 판매가 하락했습니다. 그 시발점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 분쟁을 이야기하는데요. 올해 그 시작은 P2P 금융 부실입니다. P2P, 퍼스널 투 퍼스널. 개인 대 개인의 금융. 그러니까 은행을 통하지 않고 개인들끼리 플랫폼을 통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줘서 그 돈을 가지고 차를 사고 고가의 소모품 사는 그런 P2P 금융이 중국에서 허용이 됐었습니다. 당연히 부실이 이어졌고 그로 인해서 여기저기 사고가 많이 터지자 중국 금융당국은 그걸 규제하기 시작했고 돈을 빌리지 못하자 소비자들은 차를 못 사고 그로 인해서 작년 7월부터 중국의 신차 시장은 판매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28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서 2808만 대로 떨어졌고요. 지난 7월달까지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통계를 한다면 작년 대비 12.4%가 줄어든 1232만 대가 팔렸습니다. 이 상태가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올해 중국 시장 판매 대수는 2500만 대가 안 됩니다. 상당히 큰 수치죠. 2880만 대에서 380만 대가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연간 자동차 판매가 160만 대, 180만 대. 얼마나 규모가 큰지 사실은 이런 수치가 저는 크게 느껴지는 게 금융위기가 폭발된 상황, 미국발 리먼 쇼크 같은 그런 일본 금융 붕괴, 거품 붕괴 같은 상황에서의 상황이라면 판매 수치라면 뭐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가 이렇게 크게 줄은 겁니다. 중국만 줄은 게 아니고 미국도 작년에 1730만 대 올라가더니 올해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1650만 대 정도로 80만 대가 사라지고요. 유럽도 작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섰고 올해 약 250만 대가 줄어들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사실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긴 하지만 우리나라 자체에서 촉발된 외환위기라고 하는 건 없었기 때문에
그다지 피부로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 문제 때문에 주가가 거의 매일 폭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칼럼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하고 아베는 더 엉뚱한 짓을 해서 더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서 불안감을 키우고 불확실성을 키워서 세계 경제를 더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하고 아베는 엉뚱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내세우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길을 끄는 것은 1985년에 플라자 해협으로 미국이 중국과 힘을 합해서 일본을 죽였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미국이 중국 죽이기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3자 입장에서 보면 무역 분쟁이 벌어진 겁니다. 무역 분쟁이 배경에는 클린턴이 말하기를 지적 재산권을 얘기를 합니다. 잘못하죠. 중국이 잘못했죠. 그러나 좀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근대하고 현대의 과학기술의 원천은 포르투갈입니다. 그걸 영국이 베꼈어요. 영국을 이 베낀 기술을 통해서 석탄과 전기기관을 통해서 1차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걸 미국이 카피했고요. 그걸 일본과 한국이 카피했고 지금은 중국이 카피캣 경제라고 말하죠. 복제를 해서 경제를 발전시킨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리화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대목은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미중 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 내에서도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동차 판매가 떨어지고 문제는 자동차 판매가 떨어진다는 것이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중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70%가 선진 자동차 회사들이 합작 회사들이 만든 겁니다. 2,800만 대 중에 70%가요. 또 10대 업체로 따지면은 80%가 대규모 업체들이 만든 겁니다. 현대도 기아도 거기 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 판매가 하락한다는 것은 한국은 물론 일본, 미국, 독일 자동차 선진국 모두가 프랑스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여기에다 더해서 환경 문제까지 해결해야 돼서 당초 예정보다 1년을 앞당겨서 지난 7월 1일부터 새로운 배기가스 규정을 15개 섬과 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로 보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중국은 유로6보다 더 엄격한 지금 기준을 새로 도입했는데 다른 곳에서 또는 일부 이미 시행된 곳에서도 전시장에 가면은 유로 6, 5 수준의 국5라고 그러죠. 국5 차량이 전시되어 있고 국6 차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차를 사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서 자동차 판매 하락을 더 부채질합니다. 설상가상이죠. 그런데도 중국 자동차 제조자 협회에서는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중국을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무역 분쟁을 통해서 뭐라도 얻어내려고 그러고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제조업 리쇼어링이라고 그러죠. 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했던 제조 공장을 다시 끌어들인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그걸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죠. 특히 자동차 산업은 조립 과정에서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디다스처럼 연간 50만 켤레 신발을 생산하는데 10명으로 해결한 그런 공장이 아니에요. 프레스와 도장, 차체 공장은 거의 자동으로 하지만은 조립 공장 90%는 여전히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높은 지역으로 공장을 옮길 수가 없죠. 근데 중국에다 관세를 미국이 부과한다고 해서 중국에 있는 공장이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은 지금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특이하게도 스즈키는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미국 포드하고 GM은 공장을 많이 폐쇄를 했고요. 현대기아도 기아차 공장 한 군데를 조업 중단했죠. 근데 반면에 토요타, 혼다, 닛산은 중국 투자를 더 늘립니다. BMW도 중국에 합작회사를 하나 더 세웠습니다. 미니 공장은 또 중국에 짓는다고 합니다. 특히 2018년 620만 대 전 세계 판매 대수 중에서 311만 대를 중국에서 판매한 폭스바겐. 중국의 전기차 전략에 맞춰서 중국 시장 투자를 더 늘립니다. 시장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철수하는 업체가 있고 투자를 늘리는 업체가 있고 그 이야기는 결국은 체력 싸움이 된다.
누가 버티느냐죠. 누가 과연 이 어려운 상황을 버텨내고 견뎌내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럴 때의 그 거대한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보하느냐.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입니다.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가 짧은가 긴가 어쨌든 반복이 되죠.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의 비즈니스를 꿈꾸고 있고 중국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많은 글로벌 업체들은 굉장한 혼란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갈팡할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눈에 보이죠, 그런 것들이. 단지 돈의 흐름에 빠른 돈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는 투자가들 그리고 미래학자들은 결국은 중국으로 갈 것이다. 게임의 법칙이 바뀔 것이고 힘은 동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존 나이스비트 같은 그런 경우, 그런 분들은 중국의 회복을 또는 중국의 성장을 단언하고 있죠. 결국 그 사람들 얘기는 시장이 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얘기를 하자면요. 중국 자동차 판매 대수로 이야기했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광군제라고 우리나라는 그 11월 11일 빼빼로데이라고 그러죠. 광군제 하루 온라인 매출액이 34조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요. 근데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백화점 모두 합친 1년 매출액이 29조 원입니다. 광군제 하루 매출액이 34조 원, 우리나라 백화점 전체 매출액이 1년 매출액이 29조 원. 수치로 그냥 나오죠. 제가 어렸을 때 중국의 인구에 대해서 한 사람 앞에 한 장씩 양말을 팔아도 13억 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했다가 다시 지금 그 논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중국화해랍니다. 완전한 중국화해랍니다. 중국에서 자동차 업체 중에서 성공하고 있는 업체들과 판매가 부진하고 있는 업체들 보면은 현지 기업을 설립을 하되 완전한 현지화를 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다. 그런 평가를 내놓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보면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지금까지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 중국어 통역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아예 중국화를 해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이런 전문가들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갑작스럽게 커온 일본을 30년 만에 플라자 앱을 통해서 길을 꺾었고 그래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갔고 지금 20년 만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장한 중국의 길을 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도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중국의 길을 꺾어서 일본처럼 20년, 30년 동안 내리막길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은 중국의 시장이 미국을 이기고 세계의 주도권을, 패권을 장악할 것인지 여기 관련된 전문가들 책을 저는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절대 안 된다. 어떤 분들은 절대 그렇게 중국을 갈 것이다.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분들은 어떤 쪽으로 가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이득을 찾는 게 중요하다. 라는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미국이 이기느냐 중국이 이기느냐는 그건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관심사가 적어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회사든 개인이든 결국은 지속 가능한 삶,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떻게 큰 틀로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정도의 흐름을 알고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자동차로 본 중국 20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로턴스 최영석이었습니다.